별표는 다 치셨을 거고, 그 별표 친 사항은 답안지를 만드셨고, 나만의 답안지 A4지 한 장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학 때부터 쓰던 건데요. 이걸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목적수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 만들어서 자기만의 논리를 10가지에 관해서 확실히 갖고 계세요. 그 중에서 하나는 꼭 나옵니다. 제가 찍기로 소문났습니다. 많이 찍을 땐 70점도 찍어봤어요. 심하게 찍을 때는 책상에 적어놨는데 시험이 나와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러지 마세요. 손이 떨려서 쓸 수가 없어요. 막 나만 보는 것 같고 감독관은 이거 열렸다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워낙 똑같이 예측해서 똑같이 써놔서 그거 안 좋더라고요.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더 무섭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스터디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한 30점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의 정확히 외우고 배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천천히. 자, 처음부터 갑시다. 정의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가겠는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 윤리, 품질 관리, 의뢰와 수임, 절차 방법, 감정평가서, 물건별 감정평가, 목적별 감정평가. 자, 순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총칙은 정의 부분이고요. 윤리는 말씀드렸고 이거 할 거 별로 없고요. 품질 관리에서는 심사 정도만, 기존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정리 딱 해놓으세요. 10점, 20점 정도로. 의뢰와 수임에서는 조건부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조건부 평가가 시험에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서를 하나 주고 조건부 평가 실무에서 나왔죠. 쓰는 거. 그 정도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안 나왔어요. 왜 필요하고, 또 문제가 또, 조건평가를, 요번에 현황평가나 시장가치평가에 비시장가치나 현황평가 예외는 조건부 평가거든요. 예전에 시험 문제는 정형화된 것만 나왔어요. 최유형 상태인 거. 그쵸? 표준지 잘 고르면 맞는 거. 나머지는 뭐 수익가격 잘 내는 거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현실에서는 최유형인 거하고 아닌 거 비율이 최유형 아닌 게 더 많아요. 왜냐면 계속 가격 형성률이라는 게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하니까 변화하죠. 그죠? 그래서 최유형이 아닌 게 더 많아요. 그 경우가 비시장 가치나 현황평가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현황평가가 특히 최유형이 아닌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뭐, 안정근 교수 책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적었으니까 이걸 설명하도록 하고, 자, 구성은 이렇게 됐고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는 말씀드렸겠지만 답안지를 일단 다 외우죠. 절차는. 그렇죠. 절차는 외우고 계시고, 평가 방법에서는 시상가격 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자, 정의부터 가죠. 자, 이미 사실 작전은 이게 아니었어요. 출력을 나중에 주는 거였는데 이쁜 여자 학생분께서 주면 안 되냐 해서. 자, 경제적 가치가 뭡니까? 경제적 가치. 감정평가 정의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 경제적 가치가 뭐냐?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 한마디로 딱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해요.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 아니면 G20회의 경제적 가치. 왜 그랬죠? 그거 5번만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된다고. 그렇죠? 뭐뭐가 얻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근데 유무형의 이익을 말해요. 유무형의 이익. 그거를 금액으로 표시한 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표시하는 거. 이 경제적 가치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건데, 이게 뭐가 가져오는 이익은 유무형. 유무형의 이익이라는 게 감정평가의 대상하고 연결되죠. 토지 등이 유형만이 아니라 권리 이런 건 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보고요. 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지대지가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에서 배우죠, 우리가. 예전엔 지대지가론이 중요했는데 지대지가론이 현실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출도 나왔어요.
마샬의 3방식만하고 지대직가론이 있는데 현실에서 감정평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쵸? 그걸로 그 이론의 그래프에 경제학적으로 넣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쵸? 배경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총론 전체의 논리라고 적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총론은 3방식 전까지예요. 기존의 총론. 가격 재원칙까지. 부동산의 특성부터 가격 재원칙까지의 이론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고 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이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얘기거든요. 지금 스터디에서 공부하는 게 엊그저께 김지원 평가사나 이렇게 들어가서 요번 스터디 계획을 쭉 봤는데 작년 재작년하고 다 똑같아요. 어디나 우리 여기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요. 이것만 배우는데 경제적 가치만 배우는데 구주를 써요. 구주를. 그리고 강론이 없고 총론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거나 기초가 탄탄하면 응용이 돼요. 내가 감정평가에 관한 지식이 체계가 확실하면 이런 원칙이 있고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니까 이런 지상권처럼 사건이 부과된 토지라면 이 사건의 영향을 더해야겠다 빼야겠다.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문제를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응용력이 없거든요. 기초가 사실은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자랑하네. 이 책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자, 총론 전체 논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고 판정하는 방법이 3방식이죠. 3방식은 후에 볼 거고 가액으로 표시한다. 자,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범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했었는데 범위로 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비싼 수수료 내고 누가 범위로 주면은 어디서 어딥니까? 뭐 확률도 아니고요. 그쵸? 학자도 아니고. 자, 감정평가의 정의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가치냐? 시장 가치라 이거죠. 예전에 정상 가격과 차이점을 많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99% 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 없습니다. 근데 평가 질의응답이나 이 기준안 보면은 시장 가치 하면 안 된다, 된다 막 말이 많은데 그거 다 그냥 흘려 들으시고 이와 확정된 거니까 시장 가치하고 정상 가치 구별이 없다 생각하시고. 자, 통상적 시장. 통상적 시장이 뭐냐면은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확정된 시장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이클도 나오고요.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요즘은 감정평가 업계 화두가 가격이 하락이에요. 하락하니까 이놈게 전례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현실만큼 내리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방향을 줄 거냐. 근데 그런 시장이라면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가치라는 거는. 통상적 시장이고 충분한 거래 기간 동안 공개되었다. 자, 충분한 거래 기간이 예전에 얘기로는 3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도대체 얼마냐. 그러니까 보통 물건이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 업자가 중개시장에 나와서 이제 매물로 내놓고 3개월 정도. 이 정도가 충분한 기간이라 봤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내놓은 가격으로 팔리면 이게 시장 가치 정도의 가격을 갖는다. 비싸면은 어떻게 되겠죠? 3개월 후에는 좀 내리겠죠. 아파트 요즘 내려 팔듯이. 한 3개월 내놓고 또 그러죠. 그런데 시점하고 관련해서 이 완료된 게 이 완료라고 이미 써놨는데 감정평가하는 게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나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가 시장에 나와서 3개월 정도 있으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겠느냐. 이게 시장 가치예요. 그러면 출품 기간이 3개월이 지금이 완료됐다고 보는 거죠. 평가 시점은. 3개월이 완료돼서 정상 가격이 돼 있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자, 정통한 당사자. 이 정도 얘기인데, 이게 제가 지금 정도 얘기인데 정도가 뭐냐면 우리 그 이론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죠. 효율적 시장 가설. 그렇죠. 완전 시장, 강성, 약성, 중강성. 시장 가치는 평가의 얘기예요. 감정평가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내는 가격이 강성적인 시장이냐.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아는 그 하느님적인 역할을 해서 가격이냐. 아니면 중강성, 과거와 현재를 아는 가격.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약성, 과거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왜 중개사의 가격이 평가 얘기라고 안 하고 신뢰성이 없는 이유가 중개사에 가서 가격 얼마입니까 하면
엊그저께 거래된 건 이거고 판단은 하는데 결정은 못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게 없으면 난 몰라요 이래요.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평가사는 그렇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중강성 시장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가격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는 모든 거래 사례가 이러진 않는데 이런 자료로 있으면 좋지만 사전 보정으로 보정 가능한 거 이건 나중에 이제 자료 수집이나 이쪽에서 보정이 되죠.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최빈 가격인데 이번에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 그쵸. 1번 문제, 2번이 이거였죠. 두 가지를 묻는 거였죠. 근데 최빈 가격인데 이게 통계학적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료가 일단 좀 데이터가 이제 쌓였어요. 과거 한 10년간 임대 사례도 나오고 공시가도 추적되고 전례도 추적되고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제도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에서 이런 자료화에서 우리가 자료의 선정이나 적용할 자료에서 어떻게 통계적으로 잘 뽑아내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가격을 뽑아낼 것인가 이거든요. 자, 근데 최빈 가격이 감정평가에서의 의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최빈 가격을 감정평가 쓰는 이유. 통계적인 얘기 말고 아주 더 기본적인 얘기로 왜 쓸까요? 하시는 분. 무슨 그림으로 표시하면 좀 나아요. 상한가고 하한가고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이런 하나의 물건인데 이렇게 가격이 그려 보니까 비싼 가격과 최하 가격의 중간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최빈 가격이 이걸 말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거든요. 최빈 가격이 평균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평균 이쯤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뢰성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최빈 가격이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통계적인 얘기를 쓰지 못하면 이런 얘기라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최빈 가격일까? 한 번씩 고민. 정의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적어도 감칙에 나오는 정의나 법전에 나오는 정의는 한자 한자. 제가 지금 예를만 들어드린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다 외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한자 한자. 조사 하나까지 꼼꼼히. 저는 참고적으로 네이버 지식 검색을 이용해요. 실제로. 단어 하나하나를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해야지 암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암기를 안 하게 돼서. 자, 두 번째. 정의는, 자, 기준가치. 우리 정의를 한번 보죠. 토지 등은 설명 일부러 안 했고요. 4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업체 설명은 안 했고, 기준 시점은,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가치를 말한다. 기준이 되는 가치가 과거의 정상가격, 특정가격, 한정가격 이런 개념에서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아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가액은 조정 방법이 중요해요. 시상가액 조정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공부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시상가액이란 말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이론체계만 있지. 그렇죠? 시상가격 조정이란 말이 따로 없었어. 이론체계만 있고 평가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만 남아있지 시상가격이 없었거든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용어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건 좀 이따가 시상가격 조정할 때 일본식, 미국식, 우리 일반 이론을 하나하나 검토할 거예요. 시상가격 조정의 방법을 써라면 헷갈리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책에 있는 걸 써야 될까? 그쵸? 미국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AI에서는 증거의 양, 적절성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합리성의 두 가지 이상하게 얘기를 두 개로 나눠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책에서 뭐 짬뽕에서 나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결국엔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취유 유용.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모든 부동산 취유 유용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취유용이 나오거나 감정평가가 나오면 취유용을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취유용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이 전제가 무슨 말일까? 전제가 현재가 취유용이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취유용으로 형성될 것이고, 취유용이 미달되면 만큼 뺀 가격이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전제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이 취유용 가격이다가 아니라 취유용을 전제로 형성된다. 그렇죠? 그리고 판단 방법은 요게 이제 제가 답글 올린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원래 설명 안 하려다가 간단히만 드릴게요. 객양통이 합합체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취유용 방법을.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일본식이고요. 전형적인 방법이고, AI에서 보면은 저 방법을 쓰지 않고 시장 분석의 방법을 쓰거든요.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장 분석이 우리나라가 두 개거든요. 시중에 나온 게, 그쵸? 하나는 GCC 타투.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하나는요, 생, 시, 수, 공, 균, 흡. 이렇게 나와요. 그쵸? 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이 둘 차이는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시장 분석에 관한 책이 한 5종의 연구소가 번역이 됐어요. 도대체 시장 분석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시장 분석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2개를 제시를 했어요. 연구소에서. 그리고 AICP판이 딱 번역돼 나오니까 AI에서는 이거는 앞에서 약간 언급하고 개별 분석을 이걸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생산성 분석이죠, 이게. 대상의 생산성을 분석을 해요. 근데 생산성 분석을 어떻게 하죠? 생산성이란 게 뭐죠? 이것도 이제 용어인데, 생산성. 부동산의 생산성이 뭘까요? 부동산의 생산성이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논의 생산성이에요. 논의 생산성이 뭐죠? 벼를 키우는 생장력이 생산성이에요. 그렇죠. 주거용지의 생산성은 뭐죠? 사람이 살고 거주하고 쾌적성을 느끼는 게 생산성이고. 그렇죠. 그럼 뭘로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죠. 행정적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요. 어떤 토지를 평가하는데 얘 생산성이 뭐냐. 그러니까 취유용 판단할 때 용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유용의 결정은. 태어나서 내가 처음 가본 동네에 갔는데, 산에 갔는데 거기다가 빌딩 질까 취유용 분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임지로서의 생산성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논바다 경지 정리된 논에 가서 여기다가 빌딩을 지면은 얼마가 되고 임대를 하면 얼마,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경지 정리된 논은 절대 농지, 예전 말로 정해져서 집 한 채 못 져요. 창고 하나 마음대로 못 짓거든요. 그런 땅의 생산성은 농지로서의 생산성이에요. 그렇죠. 그 생산성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결정되면 시장을 획정을 해요. 이 시장 획정이 지역 분석과 인근 지역 확정하는 거 비슷해요. 도대체 얘랑 비슷한 애들이 어디까지 있나? 결정한 다음에 수요를 예측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독서실을 예를 들죠. 여기 신림동에 독서실. 지편당이라고 할까요? 여기 지편당. 다들 아시죠? 지편당. 그쵸? 옛날엔 지편당이 고급이었는데 지금은 고급이 아니죠. 그쵸? 중간, 중상 정도 되죠. 자, 이 독서실이 있는데, 이 지편당이 있는데, 이 지편당의 생산성은 독서실로서의 생산성을 갖고요. 지편당과 비슷한 범위는 이 신림동, 이 구동, 요 동네를 얘기해요. 이 동네를 얘기하고, 수요는 이 지편당을 이용할 예상 인원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하거나 사법고시를 하거나 행정고시를 하거나 경찰 공무원을 하거나 이런 수를 놓으면 대충 나와요. 그쵸? 인원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공급 예측을 해요.
시장 분석에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공급은 얼마 분석하나. 이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요, 쉬워요. 그쵸? 신문에도 나오고, 예. 감정평가사 수가 7,000명에서 5,000명 줄었다. 접수인원 보면 알고요. 학원에서 조사만 해도 대충, 이 바닥에 몇 명 있구나. 조사를 해도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버스 타고 출퇴근하세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급 분석이 핵심이에요. 공급 분석이 뭐냐면은, 지금 몇 개가 있냐, 독서실이. 좌석수가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거. 완공은 안 됐는데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 이게 몇 개가 있느냐. 그리고 짓고 있는 거는 몇 개가 있느냐. 그 지으려고 계획하는 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이 수요에 이 공급 넣으면 가격이 대충 나오겠죠. 균형이 대충 결정되죠. 자, 이거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라고 보면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서 아직은 열지는 않았는데 3개월 후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공급이 될 거예요. 얘가. 그렇죠. 공급이 되면 이 숫자가 더해지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 정도에서 균형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그렇죠.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짓고 있는 거. 지금 짓고 있으니까 짓고 있는 게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 6개월 후에는 완공이 된다. 생각을 하면 또 6개월 후에 또 공급이 예측되면 이게 또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짓진 않았는데 허가가 들어간 거. 관청 가면 나오거든요. 허가가 몇 필지나 지금 독서실에 허가 내줬습니까? 이런 거. 우리 그 구청 가면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균형이 나와요. 이 균형이 기존의 감정평가 이론에서 인근지역 분석에서 표준지역 사용을 해서 가격 수준에서 장래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최유형을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하나의 시점이라면 단편적인 얘기잖아요. AI에서 말한 게 이거예요. 한 시점이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다. 가격의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미래유익의 현가. 이때 가격이 현가가 나오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균형량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소화되겠느냐. 흡수되겠느냐. 자, 독서실을 이제 지편당이라고 놔뒀는데 이게 만약에 지편당이 지금 빈 땅이에요. 독서실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독서실을 하자. 그러면은 자, 내 거를 이렇게 예측해 보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한 번 쭉 해보고 자, 그러면은 자, 고급으로 갈까? 중급으로 갈까? 저급으로 갈까? 그쵸? 이 시장 책정이라는 게 중, 고, 저급에 따라서 범위가 틀려져요. 8만원짜리로 할까? 제일 비싼 게 2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독서실이. 그건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넓고 좋아요. 구경은 해봤는데, 그 간평은 안 봤는데요. 자, 이렇게 고급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수요가 틀려지고 공급이 틀려지겠죠. 흡수율도 틀려지겠죠. 그래서 최유형 판단은 독서실이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을 만드는데 좌석은 고급이 되면 좌석이 줄어들겠죠. 의자도 넓어야 되고 뒤도 앞뒤 간격도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할까? 균형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급으로 중급으로 저급으로 싸게 가자. 요즘 애들 돈이 없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게 최유형이다 갈 수도 있고요. 고급으로 가서 또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그 고급으로 하는 거 이게 최유형 결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서 이렇게 최유형을 결정을 해요. 이게 시장 분석에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는 실무에서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급을 주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공급을 줘요. 그렇죠. 이론에서는 물으면은 하나하나씩 묻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공급에. 이게 기존의 일본의 전통적인 시장 분석, 최유형 결정하고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는 지역 요인 분석과 개별 요인 분석을 설명하면서 짜투리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남의 걸 딱 가져다가 자기 걸 만드는데 급격히 변화를 안 시키고 기존의 자기 거에서 남의 거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서 조금 추가시켜요. 그게 시장 참가자 행태를 분석한다거나 시장 동향을 본단 말 두 줄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 평가 기준 해설에 보면.
우리 기존의 책엔 그게 없잖아요. 일본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AI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보니까 시장 분석이다. 분석에서 지역도 잘 분석하고 개별 분석도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얘기고요. 자, 이거는 애초에는 없던 얘기인데 아까 또 사실 답안지를 보고 왔어요. 저기 셋째 주 합격예법학원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 스터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다가 말고 사람들 참. 보니까 3주째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생산성 관련해서 얘기를 썼더라고요. 하나 더, 그거, 제가 이제 답받는 거 이제 여담으로 하나만 더 하면, 도시 성장과 생산성을 물었잖아요. 예전에, 문제에서.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이 생산성 아까 알았죠? 농지는 생육이 생산성이고, 그쵸?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도심에서 지금 경계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방치된 토지거나 아니면 전답들인데 도시가 확장이 되면 여기 생산성이 바뀌는 거예요. 농경지에서 주거지로. 그렇죠. 이 얘기를 물은 거였어요. 도시의 성장과 생산성의 관계. 그러니까 근데 답안지를 봤는데 이렇게 쓴 게 하나도 없었는데 40점 만점에 누군가 18점을 받아가지고 외우긴 많이 외웠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출문제를요. 그런 문제는 스터디 팀장이 못 내거든요. 용기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저도 이런 응용 있는 문제를 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일본 기출문제도 찾아보고 이 친구랑 이제 정선평가사 일본에 가서 일본의 학원 사람들 통역 불러 만나서 물어보고 일본 애들 기출문제 얻어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수준이 아니구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출문제를 정확히 단어 하나를요 명확히 분석을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조금만 하면요 이론이 왜 쉽고 점수가 안 나오냐면 한글이니까 쉽고요. 그쵸? 한글이니까 쉽고 다 이해되거든요. 이해가 언뜻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만 비틀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념이 확실히 안 서서 그래요. 정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이용 상황.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주의환경 등을 보라 일시적인 토지. 이게 지금 제가 적은 게요. 여기서부터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키워드예요. 일시적이나 답안지 나올 때 쓸 말이에요. 법령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주의환경 보아 일시적인 토지. 자, 이 두 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차기 기출 예상 1번 문제 현황평가. 현황평가에 관한 거를 원칙을 한번 보시면 요 두 마리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불법적인 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현황평가에는. 그러니까 채용에 미달된 토지. 지금 평가하는데 채용에 미달된 게 현황이다. 그럼 미달된 상태로 해야 되냐. 그쵸? 그리고 지금 불법적인 이용이다. 그럼 불법적인 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게 현황평가 얘기거든요. 이 두 개는요, 확실하게, 일시적 이용 상황,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보도록 하시고, 가치 형성 요인은 가격,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이건 뭐 간단한 거고요. 용도지대. 정의의 키워드만 빼는 거예요. 실제 용도, 지역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종류는 적어 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정의는 간단히 보고 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구권, 제시건물인 토지는 뺐어요. 읽으시면 아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예요.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이해예요. 한 단어 한 단어. 고민을 하시고 적어도 이것만 얘네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셔야지. 시험은 100말고도 여기서 나와요. 그 답안지에 어느 기출에 이거 안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쵸? 확실하게 정의는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맛보기였고요. 이제 조건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제 윤리 있고요. 심사평가 있는데 쓰면서 저도 여기다가 윤리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일까, 심사에다가 해설서를 쓴다고 하는데 뭘 덧붙일까 고민 많이 했는데 덧붙일 말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게 감정평가에도 굉장히 많아요. 담보평가할 때 건물이 완공이 안 됐는데 완공된 걸로 해달라.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송평가를 하면은 소송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하나의 재산 갖고 싸우거든요. 뭐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은 뭐 속아 샀네, 잘 샀네, 이혼하면서 이제 나눠달라, 보증소 이런 소송평가를 하다 보면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법적인 안에 적법적인 최유형 전지하에 현황평가를 해서 가격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소송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다면 이 가격인데 얘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 가격 달라 이러는 거죠. 그게 조건부 평가가 돼요. 근데 그런 조건부 평가가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평가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냈는데 그 조건부 평가의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를 하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은데 의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구차한 말대로 적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책임을 한정한다고. 회피는 아주 실무적인 얘기고요. 면피, 감정평가사는 면피라고 하거든요. 사고가 나더라도 내 책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평가사라고들 하는데 학술적 용어로는 저거죠. 책임 범위를 한계를 정한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데 의외로 우리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온 부분이에요. 횟수에 비해서. 그리고 시장가치나 현황평가 예외는 다 조건부 평가예요. 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가치 평가 예외는 3가지 적어놨는데 조건부 평가에 해당 경우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현황평가를 보시면 400-5대로 한다 하는데 그게 400-5가 이 조건부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평가가 예외사항인 거죠.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칙에서 안 나오고요. 예외에서 나와요. 항상.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들은 다 안다. 예외에서 나오죠. 항상. 그래서 목적별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목적별 평가는 시장가치의 예외예요. 논란은 있죠. 경매가격이 시장가치냐? 어떻게 보면 시장가치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죠. 담보가격이 시장가치냐? 누군 시장가치라고 누군 아니라 그래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부터 평가는 시장가치하고 틀린 거죠. 개발이익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어떤 건 개발이익은 반영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리고 재무보고 목적도 목적별 평가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시장가치하고 개념 자체가 틀린 가격을 내는 거예요. 공정가치. 감정평가를 아까 목차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걸 쭉 보면요. 토지까지 공부하는 거 아주 일반적인 토지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원가법 3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은 시장가치를 내는 방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평가, 건물평가 쭉 공부하는 거는 시장가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틀린 거는 시장가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여담으로 담보평가가 시장가치일까요? 아닐까요? 시장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장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부 다? 뭘까요? 시장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나요? 호응 좀 합시다. 자, 담보가치가 시장가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평가사가 왜냐면은 담보가격을 시장가치로 내고 은행에서 담보율을 적용해서 대출을 한다는 제도가 있으면 시장가치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평가사가 이미 담보율을 고려해서 가격을 내면 비시장가치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담보평가 지침과 이 기준안이 틀린 점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담보평가 지침에는 가격을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말이 써 있어요. 써 있었어요. 지금도 써 있고 기준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쵸? 그 의미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안에서. 틀린 게 안 나오는 거죠. 같은 건 나와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담보가액을 비시장 가치로 보는 게 내가 맞아요. 왜냐면 안정성을 고려하잖아요. 시장 가치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말로 정상 가격 내지 않잖아요. 그쵸? 안정성 고려한 가격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여기 빠졌다니까요.
확정되면은 물을 수 있어요. 담보가격 가지고. 그래서 목적별 평가가 또 경매가격이 시장가치일까요? 아닐까요? 외부적으로는 시가라고 표현해요. 법원에서 나오는 말들은. 법원에서 평가를 명령할 때는 항상 시가를 평가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시가가 시장가치랑 같나 틀리나? 그냥 단순 시가예요. 그리고 또 네이버를 찾아봤죠. 읽으니까 더 헷갈려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가 의미가 뭔가? 당시의 가격인가? 그 시대의 가격인가? 그 시간의 가격인가? 그쵸? 명확히 이런 우리 아까 봤던 시장가치의 정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우리 시장가치가 가치 개념으로 개입되기 전에 정상가격일 때 시가를 내라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똑같고 경매가격은 외관상으로는 시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시가보다 플러스 10%한 거래요. 현실적으로는. 법사가격이라고 용어도 틀리죠. 최저경매가격이란 말을 써요. 법사가격도 그냥 쓰던 말들이고요. 최저경매가격. 시가하고 약간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왜 또 있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제시물건이 있을 때 포함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까지 처음에는 나지상정평가해 주거든요. 근데 그 나지상정평가는 시가가 아니잖아요. 원래의 가격은 부동산을 놓고 보면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는데 진짜 가격을 내라면 그 땅 가격만 내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건물이 있는 영향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지 가격을 내주거든요, 법원에. 그리고 남의 건물이 있는 영향을 부기해서 적어줘요. 그러니까 주가격은 시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적별 평가, 우리 뒤에 붙어 있는 내용들, 이게 다 시가가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담보가격은 나중에 바뀌면 제 말도 바뀌겠죠, 논리가. 그쵸?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 아이고. 조건은 목차를 이렇게 정하세요. 제가 준 것처럼 뭐 필기 많이 안 하시고 얼굴 쳐다보시니까 이렇게 목차를 정해서 외워놓으세요. 그냥 적어놓으세요. 답안지에 나오면 이 논리에 따라 쓰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검토사항이 요건하고 검토사항이 핵심이에요. 요건하고 검토사항이 어느 경우에 조건부 평가를 붙일 수 있는지, 그 조건부 평가를 붙였을 때는 평가서에 뭐를 적어야 되는지, 실무 문제에서 숨어서 안 나오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5점이나 10점 정도로 이렇게 적어라. 이거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죠. 자, 부가 요건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목적이나 특성별로 인정할 경우, 이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특수한 목적, 부동산의 특성, 어떤 부동산인데 정상 가격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사례 써 있으니까 보시고, 검토 사항이 있는데 합리성, 합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요. 이 합리성이 뭐냐면 경제성 검토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합리성의 판단 근거 있잖아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 있느냐, 합법성,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하냐. 그런데 미리 보죠. 일본 기준을 보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기준에서 하나가 추가가 돼요.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이거는 이제 답안지 쓸 때 결론 사항이 하나 적어줘요. 그러면 돼요. 똑같고 있어요. 자, 요거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감정평가를 했는데 조건부 평가를 해서 평가 의뢰인이나 이 평가서를 보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검토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런 거예요. 그 주식 평가할 때 우리나라 그 리츠 평가처럼 그런 거 할 때 주가 정보를 잘못 제공해서 사실 평가서는 당사자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무보고 목적 평가는 당사자만 보진 않거든요. 일반에 공개되잖아요. 회계가 재표를 공시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은행 가면 우리은행의 재무제표가 쫙 꽂혀 있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한쪽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그 책이요. 저는 봤어요 한번. 그것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특히 중요해져요. 제3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평가서 기재사항이고요.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다. 건물이 아직 완공 안 되는데 완공된 조건이다.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김수지 평가사가 소송 의뢰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보상을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상태에서 한 2달 동안 해제돼 있다가 그 해제된 2달 후에 보금자리 주택이 딱 들어와버렸어요. 보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유자는 개발 제한 구역인 상태로
소송을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와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개발 제한이 아닌 상태로 평가해달라 했어요. 근데 아닌 상태로 했거든요. 또 하나 의견은 뭐냐면 일반 일종 주거지역일 경우에를 평가해달라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왜냐면 재결평가사가 하자가 없었거든요. 보니까 하자가 없는데 얘 하자를 건드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지먼대로 바꿔서 내달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참고적으로 법원에 다시 회신을 보내요. 적법할 때는 이게 맞는데 이 사람이 특수한 걸 요구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조건 내용이 들어가고 조건 부과 이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 있죠. 뭐 소송상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 검토사항. 자, 제 책에 몇 페이지인가요? 간단히 적었는데 26페이지에 답안지에 쓸 말만 적어놨어요. 26페이지 2.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에는 중간이요. 감정평가의 조건,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에 대하여 해서 밑에 쭉 적어놨죠. 답안지에 요만큼만 쓰시면 돼요. 합리성 검토란, 합법성 검토란,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란. 정리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보시고 답안지에 그대로 써서 외우세요 그냥. 답안지에 이 내용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별화는 이걸 어떻게 검토하느냐예요. 그쵸? 평가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료가 실무에서도 주어졌을 거고 어떻게 나는 검토했다? 그쵸?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려면은 시간 들잖아요. 그쵸? 합법성은 뭐라고 써야 될까? 그쵸? 그거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일 때 가격이 성립한다는 사실. 답안지, 이 목차예요. 답안지 목차 그냥. 외워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현황평가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데 두 번째는 이 조건부 평가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절차. 절차는 독립적으로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니 처리계획의 수립, 용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 구성은 이래요. 절차를 쭉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다시 3방식을 또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 강의, 이 책은 그렇게 안 써있는데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료 수집 및 정리해서 설명하고 여기서 가용료랑 지역 분석 같이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3방식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 뒷째 책에는 요 뒤에 이제 평가 방법에 적용해 가지고 이제 3방식 설명돼 있는 게 여기서 할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 시상가격 조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500번이라고 하는 우리 챕터가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끝난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오늘 하는 게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여기까지 하면 기출문제, 실무문제, 그 여관, 장사 안 되는 여관, 그 여관을 지금까지 한 공부를 가지고 적용을 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죠, 절차부터가.